요즘에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요, 이러한 책임이 기업들에게 너무나 많이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맞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전력 구조상 석탄이라든지 원자력 또는 이 LNG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우리 많은 전기를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장서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을 계속 낮춰도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우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제조업도 많이 없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제조업이 많이 있으니까 좀 불리하다.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좀 비슷한 EU 내에 국가가 있다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화학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회사들도 있습니다. 기타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산업이 좀 비슷한데 독일은 어떻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것은 어느 기업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에너지 관련된 정책의 그런 그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도의 기준으로 보면은 독일의 전체 발생량, 전기 발생량의 약 절반 정도인 49%를 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갈탄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고요. 원자력이 일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수력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에너지원의 절반 정도가 재생에너지원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기업들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소모할 때에 전기 크게 부족함 없이 충분히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생에너지에는 대표적으로 풍력과 수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풍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즉, 그 어떤 해마다 풍력, 바람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자원들 또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요. 이런 것들로 전체 에너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끔 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원자력 비중은 이제 제로화 하겠다라고 목표를 이미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석탄 비중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줄어들 원자력이나 또는 석탄, 갈탄, 이런 에너지원은 다시 점진적으로 다 재생에너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이유는요, 전력구조상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전력량의 재생에너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년도 기준 약 6.6%입니다. 즉,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아무리 많은 건, 그래, 천연 또는 이 재생에너지원을 갖다 넣어도요, 전체 우리 전기 발생량 6.6%를 좀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요, 당장 석탄 화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요, 재생에너지원으로는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즉, 독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미리 세우고, 이것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그런 기업들이 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면서요, 재생에너지원을 충분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만 잘 배웠어도요, 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가 기업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킬 의지가 없고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인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교육, 이미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생각을 해도, 또는 행동을 해도 이미 충분한 것들이 이 인권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교육보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실제 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고, 즉 모니터링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EU 같은 곳은요, 공급망 실사법이 거의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공급망 실사법, 공급망 인권에 대한 실사법이 이미 작동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아예 EU 차원에서도 이걸 강한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그 공급망의 인권 실사법을 아예 만들어서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독일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로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향까지도 미치거든요. 즉, 독일에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 또는 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공급망 인권실사법을 다 의무적으로
통과를 해야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만 이제는 독일과 거래할 수 있고 EU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인권 문제가 없게 하려면 기업들은요, 이런 실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사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러한지 안 한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실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사법 또는 우리 기업 자체의 인권 실사법, 요즘 공공기관에서는요, 인권 영향 평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백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 어떤 인권적인 침해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지 다 확인하고, 그럼 매년 점검하고 인권 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를 지금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영 평가 같은 항목에도 비중이 높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려면 이제는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는 실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평가와 실사가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실제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캐롤 교수님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문을 여러 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1979년이죠. 1979년에 발표했던 이 CSR, 어떻게 보면 CSR에 큰 성을 쌓으셨던 이 논문이 79년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에 이 캐롤 박사님은 기업은 4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책임, 두 번째는 법적인 책임, 세 번째는 윤리적 책임, 마지막으로는 임의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업의 4가지 책임에 대한 영역을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알겠어, 경제적 책임도 알겠고 법적인 책임 또는 윤리적 책임도 알겠는데 임의의 책임이 뭐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했었죠. 그래서 그로부터 약 한 12년 정도 후에 1991년도에 다시 한번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CSR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에 의하면요,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은요,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원래 임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요, 이제는 그 다음번에는 자선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자선적 책임이 쉽게 설명드리면 사회공헌 같은 것들이 바로 필란트로픽에 가까운 이 책임이 바로 이 자선적 책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요,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캐롤 교수님께서는요, 이 4가지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셨고요. 이 4가지가 동시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저는 법적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법적인 책임입니다. 윤리적 책임이라든지 자선적 책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느 기업이 윤리적 잘해야 돼, 또 자선적으로 잘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생각하는 기업들마다 다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이라면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자선적,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도와야지, 또 누구는 우리 장애인을 도와야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명확한 것이 바로 경제적 책임과 이 법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책임은요, 즉 우리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도 경제적 책임이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경제적 책임인데요. 이 경제적 책임은 명확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익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벌고 싶다고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경제적 책임은 우리가 열심히 잘할 그런 명분도 있고 의지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한 것은요, 굉장히 모호한 자선적이라든지 윤리적 책임 빼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 책임도 빼고, 그럼 남는 것은 법적인 책임인데요. 법적인 책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법을 통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면은 너희는 얼마의 구속, 벌금,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이 4가지 중에서는 이 법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명확한 법적인 책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잘 지키기 어렵거나 또는 불분명한 이런 것들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줄일 수가 있고, 요즘에 아동노동을 없애자 또는 강제노동을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동노동에 대한 개념과 강제노동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듯이 이제는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법적인 책임만큼이라도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지키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것부터 지키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다른 것들은 더 지키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오인받거나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요. 이 법적인 책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